우리 배 씨의 시조는 신라 육부 촌장 중의 한 사람인 지타공이다. 유리왕 9년에 배 씨로 사성하게 되며 고려의 개국공신 배현경을 중시조로 한다. 조선의 개국공신 백응념도 걸출한 인물이다. 성주 배 씨의 파조가 되는 배위주는 고려 때 벽상공신에 올랐다. 우리 선조는 대대로 성주 용암에 세거하다가 조선 중종 명종년간에 16세 손위 현가공 때부터 달성군 설화동으로 옮겨와 터를 잡고 살았다. 500년이 넘게 살아온 달성에 뿌리가 깊은 편이었다. 나는 일제 지배가 극성이던 1929년 8월 15일 성산 배씨 휘 사술 공과 임월분 여사의 이남 오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위로 18이나 손위인 형과 12살 많은 큰 누이, 작은 누이 3명이 있고 아래로 여동생이 태어났다. 경북 달성군 화원면 설화동 739번지가 내가 태어난 집이다. 4칸짜리 초가집이었다. 조부는 가난한 농민으로 회당을 만든 기독교 신자였다. 1890년대 후반에 기독교가 대구에 퍼지기 시작했으니 조부는 상당히 초기의 신자였다. 조부의 영향으로 삼촌 고모는 기독교 신자가 되어 선교사의 알선을 받아 일찌감치 대구로 갔다. 형제들과 달리 장남인 부치는 기독교를 믿지 않았다. 다정한 성품으로 형제들을 아꼈던 아버지는 아우들을 도시로 내보내 잘 살게 만들고 자신은 끝내 고향을 지켰다. 형제들 중 유독 나에게 자애로우셨다. 기독교 때문에 개화한 탓인지 삼촌들과 고모는 일찍 선교사의 소개로 대구에 나가 고생한 끝에 풍족한 살림을 일구었다. 큰 삼촌 상술은 문방구를, 작은 삼촌 주술은 양화점을 경영했다. 인자한 주술 삼촌이 나를 많이 아껴주며 이끌어주었다. 고모는 상당히 부호여서 반야월의 과수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의 누이들을 이끌어주는 후견인 노릇을 했다. 부치는 고향을 지키며 농민으로 살았다. 1892년 임진생인 부치는 굴곡진 근대사를 고스란히 겪어온 슬픈 세대였다. 희망도 없이 땅에 고개만 묻고 농투산이로 살아온 서러운 사람이었다. 한자를 아는 것으로 보아 서당 교육을 받았음을 짐작할 뿐이다. 그 시절 부자관계가 그렇듯 많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 부친의 삶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후회스럽기 짝이 없다. 개인의 역사는 전달되지 못하고 잊히는 것이다. 뼈가 빠지고 피가 마르도록 농사를 지어도 일본에게 수탈만 당해 자식들 허기 하나 못 면해주는 남자들의 한이 서린 시절,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양반 상놈의 차이도 여전히 남아있었다. 동네에 하나뿐인 정육점 백정노인은 코올리기인 우리들에게도 높임말을 써야 했다. 우리 마을은 화원면에서 2번째로 큰 동네였다. 온폭 파인 분지마을로 남쪽은 높은 산이고 동쪽은 동네를 따라 길게 동산굴이라는 산이 뻗어 있다. 얼금뱅이인데다 키가 작고 얼굴이 시커먼 동네 하소임이 동산굴을 따라 내려오며 20걸음마다 동네에 알리는 고함을 질렀다. 그도 집안이 가난해 대접받기 힘든 사람이었다. 일제 말기, 특히 1937년 중일전쟁 이래 일본의 파쇼 통치가 강화되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할 즈음 식민지배는 바라길 정도로 수탈이 극심했다. 농사 외에 다른 산업이 있을 리 없었다. 보릿고개 넘기기가 가장 큰 걱정이었다. 청년들은 겨울철이면 일이 없어 빈둥거렸다. 착실한 축들은 산에 올라가 삭정이, 솔갈비를 해다 장날에 팔아 반찬을 사거나 집신을 삼고 새끼를 꼬며 봄을 준비했다. 불량한 축들은
화투치기나 술 마시는 일로 겨울을 났다. 초당에 모여 술 타령에 졌거나 화투를 치면 철새 여자들이 대처해서 작부가 되어 몰려들었다. 화투는 노름인지라 돈 없는 농촌이다 보니 한창 짓는 농사를 잡혔다. 말로만 해도 보증이 되는 세월이니 봄에 거둘 아직은 새파란 논보리를 대충 얼마의 소출로 가늠해 술자리에서 잡혀 술을 마시며 노름을 하니 봄이 되어도 여름 곡식은 손도 못 대보고 남에게 넘어가기 일쑤였다. 가난한 농촌 남자들은 더 가난해지고 가족들은 늘 허기에 시달렸다. 형은 1911년 신해생이었다. 나라를 빼앗긴 직후에 태어난 9세대였다. 형 역시 농촌에서 남자가 맞닥뜨려야 할 운명을 고스란히 겪었고 결혼을 했으며 가장이 되어 살 길을 찾아 탄광으로 일본으로 떠돌았다. 학교를 졸업할 무렵 서너 살 위인 친구들도 덜어는 살 길을 찾아 만주로 보찜을 싸서 떠났다.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다. 그곳에 뿌리박고 정착했는지 소식도 없었다. 국공내전과 문화혁명으로 파란 많은 시절에 친구들이 그곳에서 편한 삶을 살았을 리가 없다. 그들의 자식들도 아버지의 고향에 돌아오려면 어렵게 비자를 받아야 할 신세였다. 어린 시절에 형이 떠난 집안에서 아들은 나 하나뿐이었다. 사랑을 독차지했다. 내가 태어나기 전 아들이 하나뿐인 것은 어머니의 슬픈 삶과도 연관을 가지게 되었다. 형제들이 많았어도 가족은 단출했다. 살림이 유족한 대구의 고모님이 누이들을 데려다 키우고 일을 시키며 출가를 책임졌기 때문이다. 누이들은 고모의 지도 아래 가사를 돌보거나 심부름을 하며 성장했다. 누이들은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성장한 후 여자의 운명이 종속되는 결혼을 하고 아기 엄마가 되고 늙어갔다. 식민지 시대를 겪어온 나의 윗세대들은 고향에서 농사를 지어 빼앗기며 하늘을 쳐다보며 한숨 짓는 노예의 굴레를 쓰거나 외지로 살 길을 찾아 유랑하는 운명이었다. 후일 1970년대 이후의 우리 농촌과 비교해 본다면 시대라는 굴레, 정치라는 속박이 얼마나 개인의 삶을 좌우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다. 나의 형은 경술국치 직후에 태어나 식민지 시대를 온몸으로 겪다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는 37살의 장년이 되어 있었다. 어린 시절 형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했지 실제는 없었던 추상적인 사람이었다. 그가 어린 내게 가르쳐준 교훈은 한 가지, 개척하는 삶이었다. 머나먼 타향에서도 부대끼며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었다. 우리가 겪어온 시절은 살아남는 것만큼 소중한 일은 없었다. 먼 곳으로 떠나는 것은 낙동강 소금배에 신누런 황포도배의 선부와도 같은 삶이었다. 우리 같은 학동들에게까지 존댓말을 써야 했던 푸죽한 노인도 개척하는 삶을 찾아 차별 없는 곳으로 갔을까?